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돌쇠로 동생 칠복이와 함께 가난하지만 서로 나누고 아껴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형제는 매우 가난하였기 때문에 늘 굶기가 일쑤였습니다. 형제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좀 더 살만한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마을 공터 어딘가에 땅을 파고 초가집을 지어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손재주가 좋아서 가죽으로 이런저런 물건들을 만들어 팔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이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형 돌쇠가 허름한 옷을 입은 채 길을 가다가 아주 크고 멋진 집을 보았습니다. 담장에는 예쁜 엉쿨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담장 틈새로 언뜻 뽀얗고 고운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여인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담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눈을 빼꼼 내밀고 여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자 누군가의 눈길을 느낀 여인이 뒤돌아봤습니다. 여인과 눈이 마주친 돌쇠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돌쇠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야? 왜 지금 저런 게 나를 훔쳐본 거야? 어우, 정말 재수가 없을라니까. 저렇게 후줄근하고 천박한 사람은 어디 혼인이나 할 수 있겠어. 여인의 이 말을 들은 돌쇠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진 채로 서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형을 본 동생 칠복이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렇게 씩씩대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우야, 오늘 내가 아주 큰 모욕을 당했구나. 참으로 원통하다. 아이, 무슨 일인데? 그러시후 칠복이가가 계속 물으니 형 돌쇠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아니, 여인거 어떻게 생겼소? 칠복이가 묻자 돌쇠가 자신에게 모욕을 준 여인의 인상착의를 말해 주었고 칠복이가 손뼉을 한번 짝 치고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여인 그걸 나도 알고 있어. 그거 이 마을에서 제 얼굴만 믿고 아주 못되고 사택하기로 유명한 여인이에요. 아이, 근데 여자가 또 사또의 마음에 들어서 혼인만 안 했지. 첩이나 다름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사또인 양 사람들을 하대하며 다닌다는군요. 뭐라고 하니? 어찌 그런 못된 여자가 있단 말인가? 운 좋게 좋은 삶을 살게 되었으면 응당 그것을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이거늘. 아니, 어찌 그것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며 이리 모욕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인가? 나에게 한 행실을 보아니 여인에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구나. 네, 맞아요. 헌데 다들 사또가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산다고 하는군요. 특히 남자들은 둘째치고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들 당한다던데 그 마을 여인들 중에 자기보다 예쁘거나 뭐 하나 빼어난 구석이 있으면 꼭 트집을 잡아가지고 못 살게 굴고 마을에서 아주 발 딛고 살 수 없게 한답니다. 그래, 한번 사실인지 지켜봐야겠구나. 그렇게 돌쇠는 칠복이와 함께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모욕을 준 여인의 행실을 살펴보기로 결심하고 며칠을 여인의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칠복이에게 들은 이야기보다 여인의 행실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품을 팔러 온 여인들을 정말 한참 아랫사람 하녀 부리듯이 하는가 하면 지나가다 평민 여인들 중에 조금이라도 미모가 있는 여인을 보기만 하면 괜히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매질을 하거나 고된 일을 시켜댔습니다. 행여나 당하는 여인들이 저항하려고 하면 사또의 위세를 들먹이며 협박을 해대니 여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너무 많이 맞아서 불구가 된 여인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여인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며 마을의 여러 사람들은 뇌물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와 칠복이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단 말이냐? 아니, 어찌 저런 여자가 마을을 주인이냥 활개치고 다니는 것이냐? 이 나라에 국법이 있기는 한 것이냐? 아이고, 형님, 결국 이런 마을에는 사또 말이 법이고요. 사또가 하라면 해야 합니다요. 그런데 사또가 여인네 치마폭에 푹 빠져 있으니까 도리가 없지요. 저 여인이 심지어 뇌물까지 잔뜩 받아먹는다 합니다. 그러니 돌쇠는 한참을 한탄하다가 어떻게 하면
못된 여인을 혼쭐을 내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돌쇠는 좋은 생각이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옆집의 마을 제일의 부잣집 마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님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문 밖에서 큰 소리를 쳐대는 돌쇠를 발견한 집의 하인들은 돌쇠를 끌어내려 했지만 돌쇠가 막무가내로 버티며 계속 큰 소리로 주인을 불러댔습니다. 주인 마님, 제 부탁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밖에서 나는 소란에 궁금해진 주인은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유, 웬 놈이 난동을 부리는데 저희가 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마님은 들어가 계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마님 단둘이 이야기하게 해주시면 제가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님은 호기로운 돌쇠의 태도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인지도 궁금하여 돌쇠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마님, 저는 저기 마님 댁 아래쪽에 살고 있는 돌쇠라고 합니다. 소인에게 좋은 사업거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인에게 500냥만 꿔주신다면 제가 덧붙여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마님은 뜬금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큰 돈을 꾸어달라는 이 사내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조금 궁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돌쇠의 눈빛은 참으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마님은 그럼 어디 한번 해보거라 하며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돌쇠는 빌린 돈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동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게 웬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만져봅니다. 칠보가, 너는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나만 믿고 따라오거라. 이렇게 동생에게 말한 돌쇠는 이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고기를 사다가 동생과 함께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동생은 맛있게 계속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이, 형님, 우리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야 좋지만요, 이게 뒷일을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칠보가 잔말 말고 맛있게 고기나 먹거라. 그렇게 몇 줄을 배 터지게 고기를 먹은 형제의 얼굴은 점점 살이 오르고 때깔도 좋아졌습니다. 이들 형제가 원체 기본 생김새가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동안 못 먹어서 좋은 외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잘 먹으니 제법 볼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이 오르자 형제는 멋진 옷과 온갖 장신구를 사다가 몸에 치장을 하고는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두 형제는 부잣집 자제들처럼 귀티가 잘 흘렀습니다. 돌쇠는 칠보기를 데리고 못된 여인이 사는 곳 인근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그 여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유곽을 하고 있었는데 돌쇠는 일부러 여인이 두 형제를 바라볼 때에 지나가려고 적당한 때를 엿보다가 여인이 문 밖을 빼꼼히 내다볼 때 여인이 운영하는 큰 유곽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멋지게 차려입은 사내들의 행색이 보이자 일부러 집을 나와 주막 앞에서 서성이며 이 사내들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런 여인을 눈치챈 돌쇠는 칠복이 함께 그럴싸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북경에 다녀왔소. 오랜만에 뵙는구려. 저는 서역국에 다녀왔는데 거기 비단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돌쇠와 칠보기가 이야기를 주고받자 이 대화를 들은 여인은 분명 두 사내는 아주 부자인 역관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시종에게 두 사내에게 술과 안주를 더 내다주라 시키고는 근처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더 엿들었습니다. 푸짐한 술과 안주를 받은 형제는 신이 나서 더욱 과장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암흑의 장군을 만나서 금은보화를 몇 보따리나 받았다네. 정말이요? 아니, 나도 최근에 몇만 양이나 주고 귀하다는 최상급 백자를 구하지 않았겠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해가 질 때까지 마셔대니 술을 마시던 두 사람 중 칠보기는 몹시 취해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돌쇠는 칠보기를 부축하려 했으나 너무 취해서 못 일어나는 칠보기를 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거야. 원날이 저물어 버렸는데 이리 취한 사람을 어찌하면 좋을꼬. 고민하는 척하던 돌쇠는 유곽의 여종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이 정신을 잃은 사내를 데려갈 수가 없을 것 같소. 이 사람은 내 아주 가까운 친구 김역관인데 내가 아침에 말과 마부를 보낼 테니 빈 방 하나만 잡아 하룻밤만 잘 재워주시오. 이 친구가 내가 아는 한 이 조선 땅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이니까 값을 못 받을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것이오. 일단 이건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 친구에게 차후에 받으시오. 하고 말하고는 돌쇠가 소매에서 돈을 한 묶음 꺼냈습니다.
감기가 들지 않게 잘 좀 챙겨주시오. 이 말을 남기고는 돌쇠는 떠났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은 기뻐하며 주막 여종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종에게 여인은 웃으며 이 손님에게 깨끗하고 따뜻한 방을 내어주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은 손님을 잘 챙겨서 옷과 띠를 풀고 이불을 덮어주어 손님이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아주 돈 꽤나 있는 사람인가 본데 어찌어찌 잘 홀려봐서 나도 한몫 단단히 챙겨볼까나. 요즘 사또도 영 시원찮단 말이야.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이 손님이 깨어나길 옆에서 기다리다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에 술이 깬 칠복이는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내가 어제 많이 취해서 정신을 잃었나 보구나. 기척을 느낀 여인도 일어나서 칠복이에게 어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갖은 아양을 떨면서 술이 깰 수 있도록 칠복이에게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칠복이는 당황하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여인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지 말아달라며 칠복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 말소리가 들리고 왼산에 하나가 방 안에 손님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웠던 여인은 칠복이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시라며 칠복이의 손을 꼭 잡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짜여진 각본대로 마지못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 말소리가 들리고 외나인이 방 안에 손님을 찾는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여인은 칠복이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시라며 다시 한번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다시 못 이기는 척 여인이 말에 따르며 밖에 온 하인에게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내어와서 칠복이에게 잘 보이고자 열심히 상을 차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건장한 사내가 유곽에 와서는 칠복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방에서 나와 사내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날이 병조 판서께서 급히 무기를 구하는데 쓸 곳이 있다면서 은 몇만 양만 빌릴 수 있겠느냐 여쭤보라 하십니다. 그 말에 칠복이는 즉시 소매에서 열쇠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자네들이 고생이 많구만. 이 열쇠를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금고에 있는 은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 여기 내 서찰을 써줌세.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은이 있으면 좋으련만. 아이 그렇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야 하는 수밖에 없지요. 사내가 아쉬워하니 여인이 곁에서 가만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꽁나리에 돈을 쓰실 것 있나요? 그 정도는 저에게도 있답니다. 그러니 옆에서 듣고 있던 칠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 자네가 그만한 은이 어디 있다는 게요. 그러니 여인이 웃으며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하인이 즉시 유곽의 창고로 가서 잠시 후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정말로 수만 양어치의 최상급의 은이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은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정말이로군. 이거면 그런 대로 쓸 수 있겠구나. 그래 빌려주겠느냐? 그럼요 빌려드려야지요. 병조판서 대감께서 나란 일을 쓰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여인은 은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여인과 칠복이가 대화를 나누는데 또 한 명의 건장한 사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좌의정 대감께서 병환이 생기셔서 그것을 치료하느라 지금 인삼을 쓰고 계십니다. 근데 효염이 있는 강화인삼이 다 떨어져서 구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어르신께서 간직하고 계신 걸 주시면 효험이 있을 듯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일부러 얼굴을 찌푸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치도 아니고 인삼을 들고 다닐 리가 있겠느냐? 강화도 인삼이라면 내 집에 수백 근이 있으니 내가 집으로 돌아가 그 인삼을 내어줄 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듣고 있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도련님 마침 제게도 강화도 인삼이 있답니다. 괜히 먼 길 가지 마시고 우선 그걸 쓰게 하면 되지요. 그러니 칠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귀한 강화도 인삼을 가지고 있다고? 행여나 있다 한들 쓸만한 것이겠느냐? 여인은 즉시 하인을 시켜서 인삼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최상급의 강화도 인삼이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인삼을 받아들고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과연 최상급의 강화도 인삼1호구나. 이 정도면 병에는 아주 요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나중에 이 인삼 값을 아주 우하게 쳐주겠소. 그렇게 인삼을 칠복이에게 찾아온 사내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세상의 좌의정의 병조판서의 전라관찰사의 경상관찰사. 뭐 이거 임금님 빼고는 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사내를 잘 골랐구나. 이제 이 남자만 잘 올린다면 내 인생 탄탄대로가 시작될 것이야. 여인은 칠복이가 부유한 데다 참으로 대단한 세력까지 가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짝이 되는 것에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또에게는 전혀 찾아가지 않았고 오직 칠복이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의 호감을 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에게 온갖 비단옷을 가져다 바치고 입혔고 진귀한 음식과 고급술을 배불리 먹여주었으며 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인 하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며 말을 보내셨습니다. 속히 가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애가 타서 말했습니다. 아니 설마 날이 저를 두고 이대로 가실 건가요? 저는 이제 서방님 없으면 정말 안 되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긴급한 일로 부르시니 안 갈 수가 없군. 그래도 집을 떠난 지 오래라 이젠 돌아가야겠네. 그러니 여인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떠나시면 여종이라도 보내. 나리의 안부를 여쭤야 할 텐데 어디로 보내면 되죠? 그러니 칠복이가 말했습니다. 북쪽 성문 박산 아래 동정마을이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마을에서 가장 큰 저택이 하나 있다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꽃이 피어 있지. 바깥에 있는 가장 큰 집이 바로 내 집이야. 혹시 찾기 어려우면 어쩌죠? 이대로 연락이 끊기면 저는 어쩐단 말입니까? 전 나리뿐입니다. 여인이 울상을 지으며 말하니 칠복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을 못 찾을 리가 없다네. 마을에서 내 집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나? 그리고 내일을 보고 집으로 가면 정식으로 청혼을 할 것이요. 누구든 받지 못한 아주 호사스러운 청혼이 될 것이요. 우리 집 하인들 수십 명과 식솔들을 데리고 천국에서 받은 최고의 가마를 태워주겠소. 조금만 기다리시오. 여인이 못내 아쉬워하며 칠복이를 보냈으니 마침내 칠복이는 말을 타고 바삐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여인은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여인은 칠복이의 재물 때문에 그에게 접근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처음으로 사내에게 빠져든 것입니다. 이런 독한 여인도 남녀의정분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며칠 뒤에 온갖 술과 음식을 성대하게 준비해서 여종들을 보내 그 북쪽 성문 밖에 동정마을이란 곳을 찾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종들이 북쪽 성문 밖으로 나가 근방의 사람들에게 동정마을이라는 곳을 물어보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정마을, 뭔 마을 이름이 그래 내가 여기 산 지가 오랜데 그런 마을은 없어 자네들이 잘못 알고 온 걸게야. 이보게들 동정마을 들어본 적 있는가 아니 없지. 그러니 여종들은 어이가 없어하며 저녁이 다 되어서야 가져간 술과 다 상한 음식을 그대로 다시 들고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씨 동정마을이라는 곳은 북쪽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는 자신이 칠복이에게 당했다는 생각보다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서방님의 말을 잘못 들은 것일 거야. 그래 북쪽이 아니라 동쪽이라고 한 것 같기도 한데 너희들은 내일 다시 동쪽으로 가서 서방님이 말한 마을을 찾아보거라. 그러고도 찾지 못하면 다음에는 서쪽 마을 그 다음에는 남쪽 마을로 가서 찾아보거라. 그런데 아무리 하인들을 보내도 칠복이가 말한 마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날이 갈수록 칠복이가 아련해졌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한시도 칠복이가 머릿속에 떠올라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여인이 찾아오지 않자 마을 사또가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아프다는 핑계로 사또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뭔가 이상해서 여인의 하인들을 관아에 잡아다 문초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그간 있던 일들을 사또에게 고했습니다. 사또는 이 말을 듣고 경노하며 여인을 관아에 오게 하옥시키고 그간 모은 재산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옥에 갇힌 여인은 그만 칠보기를 너무 그리워하다 실성해서 오간에서 계속 칠보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쇠와 칠보기는 여인에게서 얻은 은과 각종 재물들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둘 다 어여쁜 색시들을 얻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탐욕하고 이기적인 여인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되돌려 받았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간혹 사람들의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으니깐요. 옛날 옛적에 암행어사 돌쇠는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각 고을의 수령들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사리 판단이 명확하였고 인간사의 도리를 잘하는 어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암행어사 돌쇠라 하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본 사람은 몇 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의 힘은 임금님 다음이라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고을을 찾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한참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밤이 다 되어서야 고을 근처의 한 고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거 큰일이구나. 배도 고프고 힘도 없고 더 가야 마을이 나올 텐데 어쩐단 말인가 걸을 힘이 없구나. 돌쇠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디선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불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초가집 한 채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 집이라니 불행 중 다행이구나. 여기서 하루 밥을 얻어먹고 묵었다가 가야겠다. 돌쇠는 집에 가서 주인을 불러보았습니다. 계시오.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어 갑시다. 돌쇠가 그렇게 집 앞에서 외친이 집에서 18쯤 돼 보이는 청년이 그런 돌쇠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청년의 물음에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고개 아래 마을로 가는 길인데 아무래도 너무 배도 고프고 힘도 없는 데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잠시 쉬어가려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좀 해도 되겠나? 그러니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룻밤 재워드리는 것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저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렵게 사는 처지인데 보시다시피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밥을 지어 먹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손님께서 배가 고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접해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 돌쇠는 그런 청년을 딱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뭔가 자꾸만 고민이 되는 듯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청년이 보는 쪽을 보니 그곳에는 지붕 끝에 매달려 있는 종이 봉지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봉지를 자꾸 돌아보며 뭔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돌쇠가 그런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잠시 쉬는 것은 되겠나? 아무래도 날이 어두워서 그러네. 그리고 내 끼니는 신경 쓰지 말게. 한두 끼 안 먹는다고 무슨 일 있겠는가? 자네 노모처럼 나이 드신 분도 드시지 못하는데. 그러자 청년이 황급히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바깥 공기가 찹니다. 그렇게 청년의 안내에 따라서 돌쇠는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돌쇠를 방으로 안내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죠.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날이 어둡고 근처에 인적이 드문 곳이었기에 작은 풀잎 스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돌쇠가 힘든 몸을 뉘이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며 쉬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와 청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뭐라고 아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찌 아버지 제사에 쓸 쌀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냐? 어머니, 지치고 굶주린 나그네가 이 누추한 곳에 그래도 의지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어찌 저희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우리 먹을 것은 없지만 아버지 제사에 올릴 쌀은 있으니 그것으로라도 손님 대접을 해야겠습니다. 아이구야, 손님이 아버지 제사보다 왜 중요하다는 것이냐? 우선 산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가엾은 선비가 굶주리는데 모른 척하고 아버지 제사상을 올리면 분명히 그것은 아버지께서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돌쇠는 청년이 무엇을 그리 고민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년의 설득에 어머니가 쌀을 가지고 밥을 짓는지
부엌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맛있는 밥 짓는 냄새가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냄새를 맡은 돌쇠는 입에 침이 고이고 더 이상 어기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남의 집 제사에 쓸 밥까지 얻어먹는 것은 아니다. 돌쇠는 비록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었지만 그 밥을 거절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리를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마침 방문을 열고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돌쇠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밥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많이 시장하시죠. 이복의 자네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내 들었네. 나는 괜찮으니 어머니부터 챙기게. 돌쇠가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많이 배가 고프신가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돌쇠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자네와 어머니 처지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염치가 없구만. 제가 더 부지런히 일을 했어야 했는데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사인데 제사상을 제대로 차릴 형편도 못 되고요. 그나마 틈틈이 나무를 해서 팔아다가 이 쌀 한 대박을 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쌀이라도 밥을 지어서 아버지 제사에 올리려고 며칠을 챙겨둔 것입니다. 아니 아까 밥을 지은 지 오래되었다 하던데 그럼 아버지 제사 때문에 쌀을 먹지도 않고 쫄쫄 굶으면서 참아온 것인가? 네, 그렇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조금씩 죽을 써서 어머니와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아이 그런 귀한 쌀을 내가 어찌 먹는단 말인가? 그러니 청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이래 보여도 제 조부님도 아버님도 늘 군자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집에 어렵게 찾아온 손님이 굶주리고 지치셨는데 모른 척하고 제사상에 밥을 올린다면 아마 아버지께서도 밥상을 당장 치우라고 하실 것입니다. 자네는 참 훌륭하고 고마운 일이구만. 아닙니다. 이런 궁핍하고 구차한 사정을 손님께서 알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돌쇠는 그런 청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산골 마을에 참으로 훌륭한 집안과 인물이 있었구나. 대견한 청년이다. 이렇게 돌쇠와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데 밖에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남자가 집 문을 다짜고짜 열고 들어와서는 말했습니다. 이봐 박도령, 오늘도 가야 하니까 어서 서두르시게나. 남자의 말에 이 청년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못마땅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으니 갈 수 없다고 부디 전해 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어서 나서시오. 그러니 청년은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쇠가 나섰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어쩐 일로 다짜고짜 이 밤에 사람을 오라가라 한답니까? 그러니 남자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이 참, 내가 왜 설명을 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밖에서 그냥 기다릴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서 나오시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저 남자는 누구인가? 누구인데 이 밤중에 저러는 것인가? 청년에게 돌쇠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청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자는 이 고을 황진사라는 사람의 하인입니다. 제가 일전에 황진사 댁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집에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황진사의 따님도 저에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걸고 그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황진사가 거지 같은 놈이 감히 혼인을 청해 가지고 집안 망신이라면서 기절초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는 이렇게 저를 매일같이 불러대고 온갖 자비를 시켜대면서 저에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워낙 이 마을에서도 사또 다음가는 실력자의 부자인지라 저는 꼼짝도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 돌쇠는 황진사라는 사람이 너무나 괘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나저나 박도령 자네 성이 박씨인가? 그렇습니다. 예, 성은 박가의 이름 든 달재입니다. 잘 되었군 달재. 나도 성이 박가야 달재야. 오늘부터 내 조카 하게나. 갑작스러운 돌쇠의 말에 달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숙부가 되면 미치는 장사는 아닐 테니 그리 알게나. 조카님 내가 이래 보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자는 내가 따라가서 해결하고 올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니랑 잘 있게나. 돌쇠는 그러더니
곧장 집 문을 열고 나가서 기다리던 황진사의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나 내가 박달재의 삼촌뻘 되는 사람일세. 내가 오늘은 조카 대신 따라갈 것이니 잠시 기다리게. 밥 한 술 뜨고 바로 나올 테니. 아이 뭐라고요? 안 됩니다. 그러니 돌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나. 내가 되게 만들 것이니 그리 알고 기다리게. 돌쇠가 막무가내로 나오니 이 하인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니 달재가 차려준 밥을 먹고는 배를 적당히 채우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황진사의 하인은 어쩔 수 없이 돌쇠와 함께 황진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황진사의 집인가? 정승의 집인가? 황진사의 집은 아주 크고 으리으리했습니다. 과연 마을 최고의 실세고 부자라더니 그의 위세를 집만 보고도 짐작할 법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대문을 들어서니 황진사가 대청 위에 거만하게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돌쇠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뭐냐. 박달재를 데려오라니까. 왜 이선비를 데려왔냐. 황진사의 말에 하인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돌쇠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봐라 박달재 내 조카가 비록 어렵게 살고 있지만 지체 높은 양반집 자손이다. 비록 지금은 재산이 없어 곤궁하게 살고 있지만 내 보건대 집안의 품격이며 위치는 그대의 집안보다 더 높을 것이다. 그런데 집에 혼인을 청했다고 그리 모욕을 주고 나쁘게 대한단 말인가? 혼인을 할 마음이 없으면 거절만 하면 될 것 아닌가? 고을에서 힘께나 쓴다고 행패를 부리는 것인가? 이런 못된 인사 같으니. 박문수가 그렇게 말하니 황진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씩씩댔습니다. 그러면서 하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박달재를 데려오랬지. 어디서 이런 정신 나간 꾀죄죄한 선비를 데려온 것이냐? 네가 나를 욕보이려고 작정을 한 것이냐? 오냐 너부터 매 좀 맞아야겠구나. 그러면서 황진사가 앞으로 나서려 하니 돌쇠도 그런 황진사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황진사는 그런 돌쇠를 어이가 없다는 듯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냐 그래 내가 먼저 맞고 싶은 개냐. 황진사가 그러면서 마당에 놓여져 있는 큰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돌쇠는 개의치 않고 계속 뚜벅뚜벅 황진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황진사는 막대기로 돌쇠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돌쇠는 맞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서 대굴대굴 뒹굴었습니다. 뭘 믿고 일이 설쳐되는 것이냐. 아니 뭐 다짜고짜 다가오길래 뭐 쌈박질이라도 잘하나 싶었는데 이거 무슨 약골이 아닌가. 황진사가 쓰러진 돌쇠를 보면서 껄껄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벌떡 일어나서는 소매 속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뭐 칼이라도 꺼내내려고. 오냐 어디 한번 꺼내보거라. 황진사가 콧방귀를 뀌면서도 품에서 무엇이 나올까 겁났는지 살짝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암행어사를 증명하는 마패를 꺼내어 황진사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황진사는 그것을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그게 뭐야. 웬 둥그런 쇠붙이잖아. 그런 걸로 내 몽둥이질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냐. 황진사는 미처 그것이 마패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웃으면서 몽둥이를 휘휘 휘두르며 돌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참으로 배는 게 없는 놈이로구나. 이놈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똑똑히 제대로 보거라. 돌쇠가 마패를 앞으로 쳐들고 뚜벅뚜벅 황진사에게 걸어왔습니다. 황진사는 그제서야 마패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보아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마패가? 그제서야 황진사는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 이놈 네 앞이라고 이리 행패를 부리느냐? 돌쇠의 외침에 얼어붙어 있던 황진사는 곧장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임금님 다음으로 이 나라의 힘을 가진 어사 돌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오사나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유 내가 미쳤지.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돌쇠는 자기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는 황진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의 죄를 네가 알렸다. 감히 어사인 내게 몽둥이질을 해. 그것은 나를 보낸 임금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이고 오사나리 제가 미쳤습니다.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손을 싹싹 빌고 있는 황진사를 돌쇠가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그래 용서해주면 그럼 우리 조카 달재와 네 딸과의 혼인을 받아들이겠느냐? 내 혼인이요. 제가 어찌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용서만 해주신다면 당장 하겠습니다. 귀하신 어사나리 조카분께서 저 같은 미천한 놈의 여식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니 제 가문의 영광 입지요.
그러니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준비를 하여 나흘 뒤에 달재를 이 집에 데려올 것이니 그날 혼인식을 할 준비를 시키고 기다리거라. 오늘부터 당장 준비를 진행시켜라. 예,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나흘 뒤에 오시기만 해주십시오. 황진사는 연신 손을 싹싹 비벼대며 말했습니다. 돌쇠는 그 길로 곧장 이 고우리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고을 사또 역시 갑작스러운 암행어사의 방문에 무척 놀라하였습니다. 돌쇠는 그런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 사는 내 조카 박달재가 나흘 뒤에 이 고을 황진사의 여식과 혼인을 하기로 약조하였소. 조카의 일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어. 지나가는 길에 열리를 제쳐두고 마을에 들렸소. 사또께서는 혼례를 치르는 일에 도움을 좀 주실 수 있겠소? 아무래도 이 혼례에는 손님이 많아야 될 텐데. 돌쇠의 말에 사또는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얼마든지요. 우리 마을의 경사입니다. 제가 있는 힘껏 돕겠습니다. 근처의 관리들과 이웃 마을 수령들도 초대해야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경사로군요. 그렇게 고을 사또는 혼례 준비를 돕고 많은 지역의 인사들을 혼례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박달재는 황진사의 딸과 성대한 혼례를 치르고 과거의 급제에서 훌륭한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 한 끼의 대접에 대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그 이후 알 수 없는 곳으로 암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에게 밥 한 끼 대접해서 부인과 명예를 얻은 청년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들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을 베푼다면 꼭 복받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암행어사 박문수가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나무 밑에 걸터 앉아서 박문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이상하게 여겨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어사를 보자 묻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다. 꼭 자신이 암행어사인 것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님은 이 고을뿐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할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이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오? 3년 전에 젊은 부부가 새로 집을 짓고서 집들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부자가 나타나 자기를 초대하지 않았다고 젊은 부부의 남편을 발길로 차서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인들이 부자로부터 돈을 받고서는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벌을 주지 못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어느 분 앞이라고 이 노파가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아에서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군요. 어사는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관아로 갔습니다. 어사는 임금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고을 사또는 즉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어사는 젊은 부부의 부인을 비롯하여 관련된 이방 등을 잡아들여 다시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어사가 먼저 과부가 된 부인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남의 손에 맞아 죽은 것이 분명하다 하는데 어찌하여 살인한 자를 벌하지 못하였는가? 젊은 과부가 통곡하면서 어사에게 아뢰었습니다. 사실은 부자가 연회에 참석하여 술에 많이 취한 후 여차여차하여 소녀의 서방을 죽인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하였으나 관의 관리들이 모두 뇌물을 받고 거짓을 하래요. 살인한 부자를 벌주지 않고 있나이다. 젊은 과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부자한테 뇌물을 많이 받고 사또께 무고하다고 고했습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어사가 크게 노하여 부자를 결박하여 대령시키고 호령했습니다. 이놈아 듣거라. 너는 이방에게 뇌물을 주어 간악한 흉계를 내어 국법을 어겼으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이방에게도 엄하게 말했습니다. 내 놈은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금과 비단을 뇌물로 받고 거짓을 구하도록 하였으니 너를 죽여 후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으리라. 이방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황급히 여쭈었습니다. 밝은 대낮에 어찌 거짓을 아뢰오리까. 소생은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소소한 돈푼이나 받아먹고 국법을 어겼사오니 죽어 마땅합니다. 처분만 바랄 뿐이옵니다. 하니 어사는 이방을 일단 감옥에 가두고 부자를 다시 문초했습니다. 너는 들어라. 국법에 따르면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했다. 그런데 너는 한낱 재물이 많은 것만 믿고 하늘의 뜻을 어기고 하늘이 명하는 대로 살기를 바랐으니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 세상에 너 같은 자들만 있다면 수령이라는 자들이 어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내 죄로 인하여 죽게 된 것을 원망하지 말라. 어사는 부자에게 곤장 100대를 맞게 하고 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에게는 곤장 50대를 쳐서 아무도 살지 않은 섬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이때 젊은 과부가 동원에 들어가 어사에게 아뢰었습니다. 소녀 16살에 출가하여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처럼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소녀는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몸으로 밤낮으로 통곡하면서 죽은 남편의 뒤를 따르지 못함을 원통이 여기고 있었사옵니다. 하오나 이리 어사님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시니 은혜는 넓은 바다와 같사옵니다. 어사님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젊은 과부는 그 즉시 남편의 산소에 갔습니다. 남편의 산소에 이르러 술 한 잔 올리고 통곡하니 주위의 초목들도 함께 서러워했습니다. 젊은 과부가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 그동안 고생이 아주 많았소. 나는 황천에 돌아가 부모님을 모시고 잘 있으니 잠시 함께 지내다가 훗날 황천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소. 그러니 너무 일찍 오지 말고 천천히 있다 오구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오. 잠에서 깬 젊은 과부는 신기하게도 그 후 임신을 하여 사내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젊은 과부는 아들을 귀하게 길러 좋은 혼처 자리를 구해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과부의 나이가 70이 되고 손자들이 번성했습니다. 어느 날 과부는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만나서 지금도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박연폭포는 황진이 서경덕과 더불어 성도 3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박연폭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박진사라는 퉁소를 잘 불기로 이름난 한 선비가 늙으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김새도 아주 잘생겼고 키도 훤칠하니 당당한 풍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품 또한 무척 훌륭하여 마을의 사람들 중에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유달리 날씨가 좋았습니다. 이야 오늘 참으로 퉁소 불기 좋은 날이 아닌가. 아주 좋은 경치를 보면서 퉁소를 불어야겠구나. 박진사는 불현듯 자주 가던 천마산 폭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퉁소를 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폭포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퉁소를 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퉁소 소리에 폭포의 시원한 물소리를 배경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듣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사는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 한데 폭포 구경이나 가시지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날씨가 아주 좋구나. 그런데 나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렇게 먼 데까지 가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산 위를 오르는 일은 할 수가 없단다. 대신 좋은 벗들이나 불러서 함께 다녀오너라. 그래도 어머니랑 함께 가서 폭포 구경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업고라도 가겠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어딜 나를 업고 간다고 그러냐. 괜히 나를 업고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너도 나도 둘 다 큰일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그래 그러니까 벗하고 잘 갔다 오너라. 이 어미는 내가 올 때까지 마당에서 볕이나 쐬고 있을게. 어서 가봐라. 효성이 지극한 박진사는 홀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박진사의 어머니는 한사코 사양하였습니다. 박지사가 터덜터덜 밖으로 나가는데 뒷모습을 보고는 어머니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아 부디 해가 지기 전에 늦지 않게 돌아오거라. 하고는 쓸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진사는 그리하겠다 말하고 친구 두어 명을 불러내서 더불어 경치 좋은 천마산 폭포 아래로 가서 술을 마시며 종일토록 퉁소를 불며 노래하고 즐겼습니다. 간간이 화답하는 산새 소리며 폭포 떨어지는 시원한 물소리에 함께 들리는 박진사의 퉁소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친구들은 이제 그만 돌아갈 것을 박진사에게 청했습니다. 하지만 퉁소불기에 너무나 도취된 박진사는 묵묵부답 퉁소만을 계속 불어댔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박진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게 여봐 박
박진사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그만 내려가세나. 어이날이 저물었대도 이 사람 이거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만. 갈 길도 험하고 한데 이 정도 놀았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한창 흥에 취한 박진사는 무아지경에 들어가 있는 듯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함께 온 친구 두 사람은 날도 저물고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는 얼굴들을 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이보게 하는 수 없지. 우리 먼저 가세. 친구 저거 한번 저렇게 퉁소에 빠지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 않은가. 이러다가 우리도 집에 못 가. 저 친구 한번 흥에 빠지면 밤새 저럴지도 모르는데 저런 적이 한두 번이었나. 그리고 기껏 집중해서 퉁소를 부는데 친구의 흥취를 깨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 괜히 기분만 망칠 거야. 그건 그렇지. 그래 좋네. 어쩔 수 없으니. 그럼 우리끼리 먼저 감세. 너무 늦지 말고 곧장 내려오게나. 자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 걱정 끼쳐 드리지 말고 금방 집으로 가게나. 그렇게 친구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이 산을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박진사는 줄곧 퉁소불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밝은 달이 떠올랐지만 박진사는 돌아갈 생각을 않고 퉁소불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달 아래에 앉아 퉁소를 부는 박진사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신선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폭포수가 떨어져 웅덩이를 만든 용의 연못 속에서는 그 연못에 사는 용녀가 잠에서 깨어나서 절절히 들리는 퉁소 소리를 듣고 소리의 행방을 찾아 고개를 쳐들고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용녀의 모습은 용이 아직 되지 못한 이무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어찌 이리 아름다운 소리가 있단 말인가? 이 용녀가 용의 연못 속에서 1000년을 넘게 살아왔으나 박진사의 퉁소 소리만큼 아름답고 애틋하고 고운 가락은 일찍이 들어본 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용녀는 퉁소 소리 나는 곳을 따라 점점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온통 폭포 소리와 박진사의 퉁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고 산새도 산짐승도 제각기 보금자리를 찾아 잠이 들어서 짐승조차 울지 않고 있는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폭포수 아래 깊은 용의 연못에서 깊이 잠들어 있던 용녀의 꿈을 깨도록 할 만큼 절묘한 박진사의 퉁소 소리만이 계곡에 온통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사람의 모습을 보니 과연 저토록 절묘한 퉁소 소리가 나고도 남을 만하구나. 용녀는 박진사의 퉁소를 부는 멋진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냉큼 박진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진사의 퉁소 보는 모습은 참으로 가까이서 봐도 멋졌습니다. 박진사는 용녀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퉁소를 불고 있었습니다. 용녀는 슬금슬금 박진사에게 더 다가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 어떻게 저 사람을 홀리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곱고 저 퉁소 소리 또한 이 세상에 없는 것이야. 옥을 깎아 놓은 듯 잘생긴 얼굴 듬듬한 풍채, 감히 성계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남자였으니 용녀는 박진사의 옥 굴리는 퉁소 소리와 더불어 1000년이고 만년이고 이용의 연못 속에서 오래도록 함께 즐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녀는 이내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을 하고 퉁소 소리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박진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진사는 문득 가까이 다가온 눈앞의 여인을 보고는 퉁소를 굴던 손을 멈추고 의아스럽다는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 여인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 밤중에 어찌 이곳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춤을 추고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박진사의 퉁소 소리가 끊기고 박진사가 자신을 어리빠진 듯 바라보니 용녀는 왜 그리 좋은 가락을 멈추시나이까 하고 요염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용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대는 누구시온지 이 밤중에 춤을 추며 나타나시는 것이오. 그대는 정령 하늘의 선녀시오. 그러자 용녀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야말로 누구시길래 이 밤중에 그리 애틋한 퉁소 소리를 옥굴리듯 내시나이까? 이 밤중에 이 산중에서 옥 같은 퉁소를 부는 것도 드물지요. 혹시 사람이 아닙니까? 박진사의 물음에 용녀는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박진사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구려. 내가 내 소개를 하지 않았구려. 나는 이 천마산 아랫마을에 사는 박진사라 하오. 내 평소에 퉁수를 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이 폭포의 경치에 취해 이리 늦게까지 불고 있소이다. 박진사의 말이 떨어지자 용녀는 잠시 어떻게 말을 할까 생각을 했고 이내 거짓말을 입에서 쏟아냈습니다. 소저는 일찍이 한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속세가 싫어서 홀로 이 산속에 집을 짓고 하루하루 외로이 지내고 있지요. 그러다 문득 어딘가에서 구슬프고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요. 또한 박진사님의 가락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된 것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이 깊은 산속에 집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대 홀로 산다고 하시었소. 어찌 이리 아름답고 젊은 안악이 이 험한 산속에서 살고 있단 말인가요? 박진사는 용녀의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사옵니다. 의심스러우시다면 박진사님을 소녀의 집으로 모시겠나이다. 어떠십니까? 저와 함께 지금 가시겠습니까? 용녀는 그러면서 박진사에게 받아 바짝 다가가 붙었습니다. 박진사는 뜻밖의 제안과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쁜 용녀의 외모의 얼굴이 대추처럼 붉어졌습니다. 아니 나를 말이오. 그대의 홀로 있는 집에 이 밤중에 외간 남자를 들이려 하시는 것입니까? 정녕 제가 낭자의 집에 가도 되는 것인가요? 박진사는 말까지 더듬어가며 당황하였습니다. 사실상 용녀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용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맑은 웃음을 지으며 그럼 저희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한 거이지요. 자, 어서 가시와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가깝게 있답니다. 하고는 박진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박진사는 그대로 용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배곡같이 곱고 솜털처럼 부드러운 손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 주시다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박진사는 이것이 자신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를 분별할 겨를도 없고 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주는 용녀의 얼굴을 보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는 것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용녀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그런데 미천한 이 계집이 진사님의 이 맑은 손을 잡은 게 혹시나 잘못인지 걱정이 되옵니다. 무슨 소리요? 잘못이라니. 아니요. 정말 아니요. 이 밤중에 당신의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용녀는 박진사의 손을 붙잡아 두 사람은 함께 발걸음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용녀의 집에 다다른 박진사는 쏘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용녀의 집이라는 곳은 바로 폭포수가 떨어지는 깊은 연못이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연못이 아니요. 이곳이 어찌 집이라고요. 진짜 집은 어디인 것이지요. 낭자 저한테 농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불안한 빛을 감추지 못하는 박진사에게 용녀는 또 한 번 간드러지게 웃으며 박진사님께서는 정말 꿈을 꾸고 계시는 모양이시군요. 이렇게 저희 집을 눈앞에 보시면서도 이곳이 연못이라니요.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지금 저는 소녀의 집을 보여줬는데 들어가기 싫으신 것이지요. 못 믿어하는 박진사가 원망스럽기라도 하다는 듯 용녀가 눈을 흘기었습니다. 그러자 박진사는 자신의 눈을 계속 비벼댔습니다. 아니올시다. 내가 아무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오. 자꾸 당신의 집이 연못으로 보이는구려. 아니면 그대의 미모에 내가 너무 넋을 놓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 보오. 용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진사님 어서 함께 들어가요. 이 집엔 혼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이 집에서 언제까지나 함께 살도록 해요. 천년만년 박진사님은 퉁소를 부시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용녀의 달콤한 말에 박진사는 정말 넋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이, 그게 정말이오. 낭자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과 천년만년 함께 할 수 있다니. 내 그리만 될 수 있다면 당신과 함께 당신의 집에서 함께 할 것이오. 그리고 그대를 위해서 매일 퉁소를 불겠소이다. 자, 어서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러자 용녀는 박진사가 자신에게 완전히 홀렸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럼 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제 집을 모셔드릴게요. 그렇게 박진사는 이 용녀의 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것이 용녀의 집인 듯 그대로 연못에 들어가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퉁소의 명인인
박진사는 용녀의 홀림에 폭포 아래 깊고 깊은 연못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 집에서 박진사의 어머니는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불안해하다가 이 어머니는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아들 박진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사가 울며 어머니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아들아. 너 어디로 가는 것이냐?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밤중에 천마산에 올랐고 박진사가 늘 가는 계곡에 도착하여서는 그곳에서 박진사를 찾아 헤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연못 바로 앞에 아들의 퉁소가 자신의 몸보다 아끼는 퉁소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아들아. 너 그곳에 있는 거냐? 이애미가 널 구해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이 폭포 속에 빠져다고 생각을 한 박진사의 어머니는 아들을 구하려고 자신도 깊은 폭포수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박진사와 박진사의 어머니는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연못을 고모담이라고 하고 폭포의 이름은 박진사의 박씨의 성을 따서 박연폭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박연폭포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박연폭포의 풍경이 용녀의 미모처럼 한번 본 사람이라면 넋을 놓았다고 해서 이런 전설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번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에 토끼와 거북이가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왜 그리 앙숙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돌쇠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돌쇠는 해변에서 놀다가 바닷가 멀리 보이는 섬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섬이 있다니 섬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그런데 나는 헤엄을 칠 수가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소녀는 어떻게 하면 섬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섬으로 건너가고 싶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바닷가로 내려와서 한참 살펴보다 바닷가에 있는 거북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때는 사람과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간도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들은 모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내가 아주 귀한 보물들을 숨겨놓은 것도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너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징검다리를 놓아 내가 저 섬으로 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 너희들에게 내 보물을 나누어 줄게.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자 말을 들은 거북이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손자 할 것 없이 다 데리고 와서 바다 위에 줄로 서서 섬까지 자신들의 등으로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자, 인간이여, 어서 건너가렴. 이제 너는 저 섬으로 갈 수가 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거북이들의 등을 밟고 소녀는 손쉽게 섬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들은 소년을 다시 육지로 무사히 돌아오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마지막 한 마리 거북이의 등에서 깡충 뛰어내리며 거북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거북이들아, 나는 섬에 가보고 싶어서 너희들을 속인 거야. 소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곧장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거북이들은 그런 소년에게 몽땅 달려들었습니다. 소녀는 얼마 가지 않아 넘어지고 거북이들에게 잡혔습니다. 거북이들은 옷을 홀랑 벗겨버리고 소년의 몸에 난 털이란 털을 모두 뽑아버렸습니다. 이때에는 인간들도 동물들처럼 몸에 털이 많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털이 없으니까 너무 쓰라리고 아려. 털이 홀랑 다 벗겨진 소녀는 너무 아파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땅을 지키는 산신령 두 형제가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산신령 중에서 형은 마음씨가 착하였으나 동생은 매우 고약했습니다. 이 동생 산신령은 소년을 더 골탕 먹일 생각으로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몸이 나아지고 싶다면 바닷물에 몸을 씻고 모래에 뒹굴거라. 그러면 곧 나을 것이다.
모래에 많이 뒹굴수록 너희 몸이 빨리 나을 것이다. 얼른 가서 해보아라. 그러니 소녀는 감사하다고 하고 동생 산신령이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낫기는커녕 몸이 더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 더 아파졌잖아. 이럴 수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지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소녀는 더욱더 괴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 산신령인 형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지나가면서 일러주었습니다. 얼른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억새밭에 가서 구르면 억새밭에 고운 털들이 너의 옷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아프지 않을 것이다. 산신령님 이번에는 정말 아프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털이 다시 나는 게 확실하죠? 그렇단다. 몸이 나오면 앞으로는 다른 동물들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거라. 그래서 너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소녀는 강물에 목욕을 하고 억새밭에서 대굴대굴 뒹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솜과 같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억새 털들이 소년의 온몸에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몸은 털이 복실복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 또한 인간의 얼굴이 아닌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토끼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끼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토끼는 과거에 거북이가 한 것을 기억하며 거북이만 보면 놀려대고 속이고 기만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토끼와 거북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